경비 AI가 사람 죽이잖아. 네. 그거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오류죠, 그거는. 오류. 네. 오류로 사람 죽인 거예요? 네. 완벽할 수는 없어서, AI, 그 이제 완벽한 AI라면 이제, 그런 오류는 안 할 텐데, 저지르지 않을 텐데, 해석의 오류가 있어요. 적이냐, 또는 침입자냐. 적이라면 죽여도 되는데, 이게 적인지, 단순 침입자인지, 또는 직원인데 시간대를 잘못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에 오류가 생기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그거는. 해석의 오류는 AI 로봇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거는, 그러니까, AI 로봇, 자율적인 판단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는 거하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율의 이제 경계를 사실 명확히 그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AGI라는 좀 더 발전된 AI 로봇이 나오면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일일이 사람의 개입을 받으면은 나중에는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자율성의 정도가 이제 높아지는데 경비 로봇의 경우에는 사람이 다 퇴근하고 혼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지 또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면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해석이 들어가요. 근데 해석은 사람과 똑같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만든 보조 목표가 인간의 가치와 정렬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섞여 있는데요. 네. AGI처럼 제너럴한 거긴 이제 제너럴한 목적이 있으니까 자율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이점을 넘어선 즉 어떤 목표 자체도 얘네들이 설정하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자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자율성이 먼저 겹쳐 있다 보니까 약간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듣다 보면 그런 특이점을 넘어선 자율적 존재로서 로봇을 상정했을 때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릴 수도 있어서 여기 이 책에서 얼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이제 저자의 정확히 얼굴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한번 그 정리를 좀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그 독자들이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백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AI 로봇에 관한 논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구적인 AI와 이 책에서는 기계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AI,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기계 생명체로 봐야 될 것이냐 도구인 것에 따라서 얼굴을 줄 것인가 말 그렇죠. 것인가를 하잖아요. 리얼돌처럼 인간이 인형으로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가지고 꾸미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얼굴을 줘도 되지만 기계 생명체한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 형성이라든가 인간과의 관계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첫 그 1부, 2부의 토론회, 그러니까 세미나의 토론회가 거의 모든 주요 그 테마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당시 책을 떠나서 현실 세계에서 AI 로봇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500살까지 살려고 미래주의자들이 당lik인 미래를 꾸고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사이보그형 인간, 그러니까 포스트휴먼을 얘기할 때 흔히 상상하는 심장 일부를 기계로 점점 바꿔서 AI형 로봇과 부품을 바꾸고 하면서 내 자신이, 인간 자신이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연결해 나의 브레인이 여러 군데 있고 이래서
그야말로 포스트 휴먼이 되나가는 거죠. 인간적 호모 사피엔스가 거기는 아닌. 용어를 정리하면 트랜스 휴먼으로 그다. 예, 그런 거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 트랜스 휴먼으로 되는. 그런데 이 책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그런 로봇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주의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혹은 호모데우스에서 묘사된 그러한 식의 트랜스휴먼의 로봇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면 돌봄 노동을 하는 로봇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과의 상호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일어나는 로봇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도구적으로 쓰이거나 이런 게 아닌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싱귤러리티 말씀들을 하셨지만 AI 그 로봇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데서 지금 AI 윤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초초 인공지능이라면 제가 요거는 잊어버렸는데 그 싱귤러리티를 넘어서는 걔네들까지 개발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선에서 연구의 적정 수준은 어디까지다라는 마치 생명윤리가 있듯이 이제 그렇게 몇 년 전까지만 제가 공부한 걸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제일 걱정하는 이제 비관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언제 초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느냐의 그러니까 단계를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블랙박스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제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공지능이 갑자기 단계가 뛰어넘고 초지능이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과학의 영역이 지금 오히려 더 무섭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인공지능끼리 혹은 우리가 말하는 머신러닝이든 뭐 이런 방식으로 초지능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기관 분들은 나눌 때 보는데 그 선생님이 여기 이 AI 온피로베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초지능의 문제는 아니어서 굉장히 그 어디를 좁히냐면 인간과의 밀접한 교류와 상호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그 인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식의 형성,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낙관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거꾸로 우리가 이제 포스트휴먼이라든가 신유물론을 공부하는 최근의 논의에서 보자면 다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공지능 뇌과학 연구자들이 얘기할 때 흔히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로 인간을 판단한다는 철학자나 이런 논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자유의지도 뇌신경계에서 먼저 작용을 해서 의지가 생긴 거지 네가 의지를 결정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민나 박사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로봇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연구나 그 질문은 거꾸로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무 질문을 던지지 않은 호모사피엔스 종이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나 자유의지가 정말 있나 우리는 어떤 걸 갖고 판단을 하나 꼭 거꾸로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책으로 오히려 더 여부를 해석해서 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꼭 로댕과 우민나 박사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 우민나 박사 자꾸 구현상 박사로 차가 돼갖고 좀 힘들었는데 멋진 남자로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박사님이 자꾸 나타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래 그런 로봇의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마소장님이랑 이 람번 연구소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 신유론의 논의 속에서 인간의 의식은 뭐야? 인간은 다른 종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거야? 로봇이랑 과연 어디서부터 다르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하게 된다는 거죠.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다 등장하는 로봇들이 OC, 1, 2 다 돌봄들이잖아요. 돌봄 노동을 하는 로봇들이고 경비 로봇도 뭔가 도구적인 것보다는 인간을 어떻게 지킬까.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에게 적이란 무엇인가. 어? 적이냐 아니면 경쟁자, 그리고 뭐 적자냐. 어? 이런 질문들 모든 게 이건 로봇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AI 몬키 로봇이라는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인간의 의식의 형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나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흥미롭게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읽다가 아무래도 담력고 가겠네. 어제 다 읽고 오늘 딴 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다 못 읽겠구나 해서 맨 끝을 봤더니 죽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이러면 이거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해서 AI 로봇을 원하는 사람들의 뜻과 정반대로 로봇의 생명도 그 인간과 함께 종료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소설 초입의 곡선을 깔아놓은 게 기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면 로댕은 이미 내 기억을 갖고 있고 내가 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인데 그럼 내 기억은 어떻게 되는가. 내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이것이야말로 로봇에 대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 끝에 죽게 하는 걸 보고 결국 AI 윤리에서 중요한 거는 그 로봇과 교류하고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라면은 몸소의 죽음이 몸 피해 죽음과 치해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구나 그렇고요. 세 번째 얼굴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제가 이제 기존 논의에서 AI 로봇이 전부 다 의인화돼서 거의 다 인간에 비유해서 모든 걸 다 상상하고 모양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영화들 봤잖아요. 허나 엑스마키나 같은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인간하고 교류하면서 사실은 로봇 자신도 내가 인간인가 아닌가 왔다 혼란을 갖고 그렇죠. 원래 프로그램에 어떤 감정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부분은 뭐 제가 중간에서 읽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기기생명체라고 본다면 몸소의 죽음을 몸피의 죽음으로 그냥 하는 것이 AI 로봇의 권리, 그러니까 인간처럼 대해주고 존중어를 쓰고 말할 권리에 대한 순서나 이런 걸 아무리 예의 있게 주고받아도 결국은 종속된 존재로서 그 AI 윤리나 원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길게 했죠. 아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길게 했죠. 아니요. 저는 말씀해 주니까 아주 사실 저도 느끼는지만 이 책은 사실은 철저하게 인간의 얘기지 로봇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건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도덕적 로봇 뭐 도덕이라는 건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그야말로 천지부린처럼 인간의 관점을 떠나서 본다면 도덕 개념, 뭐 선악 개념, 돌봄 이런 개념 모든 여기 등장하는 개념과 문제되는 게 또 뭐 로봇이 죽을 때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감정을 거기에 이입시켜 가지고 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은 그냥 최소한 일반적인 경 포스트 휴먼론이나 신인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인간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 중심에 거기에 이제 트랜스휴먼이나 뭐 혹은 이런 이 도와주는 뭐 경비 로봇이고 뭐 이런 다 도구적으로 우리 삶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읽는다면 정말 지금의 우리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인간을 되돌아보는 지점이 더 중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 자체만 말한다면 철저하게 우리 기준의 우리의 질서를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누님이 뭐 100점 만점. 천미수였으면 천점을 그렇지, 천점. 평가가 못된 것이야. 아이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이제 AI와 AI 로봇 또는 인터넷, 디지털 이런 것들을 한 20년 정도 쭉 연구를 해왔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거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런 기술을 왜 발전시키는 것일까? 기술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이제 계속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내가 만든 기술이, 사람이 만든 기술이 사람을 멸종시킨다면 그래도 만들 것이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해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걸 우리는 어떻게 집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박태웅 의장님의 그 AI 그 강의, 2025, 올해 낸 그 책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적 발전의 한계를 많이, 위험과 한계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논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걸 누가 발전시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본이거든요. 자본. 거대 자본들이 발전시키고, 이제는 AI는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격차가 너무나 커져서 국가 단위도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오픈 AI나 그 엔비디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삼성, 네이버, 카카오 이런 정말 세계 이 다국적 기업 수준에서 물론 작은 AI들도 있긴 있는데, 스몰 AI도 있는데, 이런 AI 기술들은 문제가 되는 거는 A라는 기업이 뭐 기술을 딱 개발하면 B, C, D, E 기업들도 똑같이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도태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은 승자 독식이 돼버리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시장의 지지를 받아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환호하는 거거든요. 이 맞물려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AI 로봇이 나오면 사람 박수치고 계속 환호해요. 경탄하기도 하고 기대합니다. 다음엔 뭐가 나올까,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인문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질 못하면 결국 이걸 왜 개발하는데?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보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이게 뭐 지구를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AI 자체를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AI가 자율성을 갖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이거죠. 그 아이가 폐륜아가 된다면 그때는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간 사이에도 이게 큰 문제예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는 이유는 이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살림이라는 틀 안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생명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인데, 반려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려견은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똥 싸고 사람 물고 그러면은 쫓겨나죠. 똑같은 방식으로 AI 로봇이 여기 생활 공간에 들어오면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율성이 강화되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 배워야 되고, 심지어는 계속 조언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언해가지고 따랐더니 잘 됐어요. 그럼 또 따르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종속적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이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위험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것이 대통령으로 가면 좀 곤란해져요. 정치권으로 가면. 국가의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AI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요까지는 좀 도구적인데, AI 로봇이 되면 AI 로봇은 단순히 러닝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를 가지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고 체험하는 거야. 겪어나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더 나은 선택지들을 만들어 가요. 로봇은. 그리고 자율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주체이고 또 개체, 고유성의 주체이기도 해요. 근데 요놈의 AI 로봇들은
네트워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AI 로봇들하고. 전 세계 로봇이야 걸게하라 그러면은 한순간에 다 인간을 파멸시킬 수가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면 이걸 사람이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능력이 안 돼요. 네. 이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사실은 그 로댕의 핵심 주제는 요럴 때 로댕의 이제 그 대립이 이제 한나라는 또 몸피 로봇이 나오는데 한나와 로댕이 서로 대결을 하거든요. 사람은 이걸 싸울 수가 없어요. 대리전이죠, 일종의. 그러면 이 로봇이 사람다움을 존중해주는 로봇이고 반대로 한나는 자기만의 고유한 AI 로봇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로봇이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이 한나를 제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때 이제 이 로댕이 그것을 간파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과 로댕이 협력해가지고 한나를 제어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심지어 몸소하고 나쁜 몸소와 나쁜 몸피가 만나서 네. 더 나쁜 놈이 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악당은 언제나 있으니까. 네.